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인도의 미래는 모디 총리가 결정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최근 인도에 대한 여러 이슈들을 우리가 접하는 뉴스 기사를 보면요, 중국과의 갈등을 아마 제일 많이 접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인도 진출, 요런 소식들을 간간히 또 접하신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는 그 누구도 아닌 당연히 모디 총리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들입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저도 아주 광팬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모디 총리는요, 제가 생각하기 제 사견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글로벌 리더십 중에서 가장 현명한 분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지금 리더십들 중에서는요, 그만큼 굉장히 추진력도 있고 달변가이시고 판단력도 너무 좋고 그 판단력도 순간적인 판단력이 너무 좋은 대표적인 경영자가 바로 모디 총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디 총리는 그런 특성을 가진 분인데요. 그러면 인도라는 이 전통적인 계급 사회에서 그 나라의 원래부터 좀 높은 계층에 해당되는 분이셨겠네요. 아닙니다. 이 모디 총리는 어떻게 보면 이 카스트 제도에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이 바이샤 쪽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굳이 신분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어서 이런 좋은 위치에 올라간 분도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 부모님이 좀 유복했느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었고요.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 리더들은 뒤늦게 무슨 학위들을 여기저기서 막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약간 좀 그런 형태로 받은 학위들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아주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거의 초등학교 학력이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모디 총리는 그렇게 별다른 남다른 어떤 그런 후광 없이 철저히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인도의 총리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자,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을 어떻게 발휘했느냐? 이 사람의 근거지가 됐던 곳이 바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는데, 이 사람은 구자라티 지방에서 거기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 같은 걸로 정치 생활을 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 인도의 구자라티라는 지방은 다른 지방과 달리 그 지방이 되게 척박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농업이 발달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상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자라티 지방에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됐던 그 많은 어떤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도지사,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모디가 갑자기 그 구자라티를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 구자라티 지역이 연간 13% 가까운 급성장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인도의 다른 지역은 5%에서 7%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었을 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맡고 있는 구자라티라는 동네만 13% 이상의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니 옆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매년 요만큼 발달할 때 쟤네는 두 배씩 계속 발달해서 몇 년 지나고 났더니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동네가 됐더라, 이런 인식을 모든 인도에 있는 다른 주에게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인도인들도 우리가 인도인들을 그러면 종교적이고 홀리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인도인들 대부분이 경제활동에 무엇보다 관심이 많고요. 자신의 부를 늘리는데도 관심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런데 저 지자체를 잘 살게 했던 저 모디 총리를 그렇다면 우리 인도 전체 총리로 앉히면 우리 지역도 잘 살게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국민적인 믿음을 줬고, 그 덕분에 이 모디가 바로 인도 전체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4번 연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재임 기간도 무지 길었고요. 지금도 모디 총리의 인도 내에서의 인기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4번의 임기를 하면 통상적으로 부패를 하거나 부정을 저질러서 질타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청빈한가요? 라고 했었을 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세상은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굉장히 청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지도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게 본인은 청빈한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결국 말로가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모디 총리는 미혼입니다. 예,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모디 총리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디 총리는 원래 금욕주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력이 별로 없고요.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건 그냥 일입니다. 워커홀릭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잘생기셨어요. 인도 분들이란 외모도 분명 있지만 이 유럽에 있는 어떤 동유럽의 느낌도 좀 나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인도의 숀 코널리다 이런 표현도 제가 가끔 쓰는데 되게 외모도 핸섬하시고 그 다음에 옷을 정말 잘 입으십니다. 예. 그래서 인도에서 뽑는 뭐 베스트 드레서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뽑힐 정도인데 이만큼 대중적인 이미지, 대중을 설득하는 달변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추진력 이런 것들로 이 4번 연임을 하면서 구자라티 지역을 발전시켰던 그 경험을 계속 살려서 인도를 고속 성장을 하게 만들고 있는 주인공 바로 모디가 인도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인도의 미래가 아주 순탄하게 가고 있는 듯한데 요즘 우리가 신문 지면상에서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화면을 본 적이 있죠. 바로 중국과 인도의 국경 지역에서 직접적인 마찰이 있었던 그때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인도와 중국은 지금도 국경 분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국경을 막대한 범주에서 접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국경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국경 지역에는 그 이전에도 소소한 마찰은 있었지만 이처럼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의 마찰까지 일어난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마찰이 생겼을 때 인도 총리가 이런 마찰이 있었음을 인도 전 대륙에 실시간적으로 알리고 보도에 때리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인도의 지도자들은 그냥 쉬쉬했어요. 아예 또 국경에 그런 일 있을 수 있잖아. 그냥 놔둬 하고 묻혀두고 모른 척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모디 총리는 아주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 이슈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디 총리의 행적을 봤었을 땐 이거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졌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지금 중국과 인도는 사이가 한참 안 좋을 때다라는 거를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바로 인도에 진출하고 싶었는데 주저하고 있었던 많은 국가들에게 이제 인도 국민들은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 불매운동 아닌 불매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 인도 시장에서 중국 제품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다라는 시그널을 전 세계 기업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는 지금 새로운 소비 시장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도가 물론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인도에 선뜻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인도에 이미 또아리를 틀고 인도에서 많은 제품을 팔고 있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네. 인도의 휴대폰 시장 1등을 점유하고 있는 건 우리 삼성이 아니라 중국 휴대폰이고요. 우리 삼성이 2등이고요. TV나 그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가전 부분에서 1등은 LG지만 2, 3, 4, 5 등 줄줄이 중국계 회사들이 연이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 현대가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등이고 1등이 스즈키고 3등이 마힌드리라는 인도 자체의 자동차 회사고 그 밑에는 중국이 인수해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 인도를 어떻게든 들어오려는 노력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도마저도 중국이 먹겠구나. 그럼 우리가 뒤늦게 그 시장에 진출한다 한들 중국 기업과 싸워서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겠어? 이런 주저함들이 많은 기업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디가 거기에 나름대로 일날의 희망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인도는 중국과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우리 인도인들이 이제 중국인들을 싫어하고 중국을 싫어하고 당연히 그 때문에 중국 제품과 브랜드를 싫어하게 될 거야를 보여준 거예요. 왜 이런 시그널을 강조하게 된 것이냐? 이런 이슈를 키워서
이제 이렇게 인도는 또 다른 기회의 땅이 됐으니 이런 인도에서 물건을 팔고 싶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인도에 진출해라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많은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우리나라에 물건을 팔고 싶다면 그렇다면 니네 나라에서 물건을 다 만들어서 단순히 가지고만 와서 여기서만 물건을 판다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 네가 돈을 벌어가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일자리가 생기거나 우리나라에도 기술 이전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과 합작법인이 차려져서 그래서 비즈니스를 해서 우리 기업들도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갈 수 있게 해다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룰이었죠. 이걸 제일 잘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이잖아요. 바로 모디 총리는 중국의 모습을 어떻게 급성장했는지를 봐왔고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국이 떠나는 그 빈 자리를 어느 기업들이 와서 채워야 될지 기다릴 텐데 그러면 니네 FDI라고 부르죠. 외국인 직접 투자. 니네들이 여기서 이 중국 제품을 대신해서 니네 물건을 팔고 싶으면 공장 인도에 와서 증설해라. 그리고 니네 기업들이 여기 진출해서 우리 인도인들을 고용하고 공부시키고 여기서 세금 내고 활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런 시그널을 읽고 진작부터 움직였던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거는 삼성이 인도에서 세계 최대 휴대공장 전화를 완공했다라는 게 2018년도 신문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방송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달에 삼성이 베트남에 있는 삼성 공장을 빼서 인도로 옮겨간다라는 보도가 한번 슬쩍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삼성에서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오보인지 아니면 진짜 의도적으로 슬쩍 흘린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베트남에서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어딜 찾아온다? 삼성에 확인을 요청한 적이 있죠. 지금 베트남 GDP의 20% 이상이 삼성이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이라는 한 기업이 베트남 전체 GDP에서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베트남 경제의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삼성이 베트남을 버리고 인도로 간다는 건 베트남 입장에서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사실이 그런 데서 사실인지 확인해달라 했더니 삼성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답변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지금 어떻다? 인도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투자와 어떻게 보면 제2의 선택지를 인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베트남 공장은 삼성이 그대로 둔다 한들 인도에 당연히 추가적인 공장을 증설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 인도에서 삼성 휴대폰은 시장 점유율이 2등이지만요. 중국 물건이 떠나면 본인들이 1등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인도인들이 원하는 우리에게 휴대폰을 팔고 싶으면 우리 여기 현지에서 만들어서 그리고 팔어 라는 그 룰을 따라주면 반드시 인도 시장에서 쉽게 1위를 다시 탈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그냥 의뢰 짐작해서 아유 설마 모디 총리가 영민하고 똑똑한 리더십을 갖춘 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갑작스럽고 우연히 일어난 중국과 인도의 분쟁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요? 너무 과한 해석 아니신가요? 그런데 모디 총리의 행보를 보고 그리고 모디 총리가 미래에 대해서 그리는 어떤 구체적인 꿈들을 본다면요. 이게 꼭 그렇지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실 텐데요. 자, 그것들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게 요겁니다. 요건 뭐냐 하면 우버X라는 우버의 자회사가 만들었던 우버 드론 택시예요. 즉 사람을 나르는 드론인데요. 이 드론 택시를 우버X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시범 운전을 시작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우버X가 드론 택시를 이제 본격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공교롭게 모디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어요.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트럼프를 만나고 나서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을 돌아다니면서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로 돌아갔는데 그때 미팅한 당연히 미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어떤 기업들이냐?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그런 기업들을 만났고요. 그런 희망하는 기업들 중에서 특히 최첨단 하이테크 기업들을 주로 만났는데, 그때 우버도 방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모디 총리가 우버를 방문했었을 때는 우버 메인 본사를 만날 줄 알았는데, 물론 거기도 미팅을 잠깐 했죠. 그런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우버 X와의 미팅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드론 택시라는 아직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좀처럼 적용하지 않는 이 우버 택시에 더욱더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이냐? 그 이유는요, 모디 총리의 답변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 나름대로 이유를 쉽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모디 총리와 이런 겁니다. 지금 인도는 급성장하고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SOC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진 않았다. 그래서 지역 간 연결해주는 고속도로가 원활한다든가 도로망이 다 구축되어 있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 인도가 그렇게 각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고속도로 깔고 도로 놓고 해서 드디어 20년, 30년에 걸쳐서 인도 전 대륙을 고속도로망을 다 구축하고 났더니 갑자기 그랬더니만 갑자기 30년 뒤에 그때는 차들이 땅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드론으로 날라만 다닌다면 나는 잘못된 국가 경영을 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좀 더 선도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버 니네 X가 우리 인도에서 이 드론 택시를 활성화시키는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는 뭘 해주면 되는데 니네는 그런 생각이 있니?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미팅이었어요. 많은 우리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는 지금 앞에 있는 현안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말 먼 청사진, 먼 미래의 그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이 미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디 총리는요, 지금 인도에 많은 도로망이 구축되지 않아서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하기를 주저한데 여기만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이렇게 지금 도로 계속 깔다가는 우리가 이거 다 구축하는데 30년도 더 걸릴 텐데 그리고 난 30년 뒤에도 이 도로를 쓸 것이냐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또 한 번 던진 것이죠. 자, 이건 모디 총리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 옆에 있는 외국의 차트는요, 화성 탐사 미션에 대해서 최근 들어갔던 코스트들을 비교해 드리는 건데요. 이쪽 끝에 있는 게 바로 인도의 화성 탐사선 비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인도는요, 화성 탐사선을 이미 발사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단순히 화성 탐사선을 그러면 10번 쓰고 20번 써서 간신히 한 번 보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번 발사해서 한 번만에 성공했어요. 그럼 인도라는 나라는 어떻게 벌써 화성까지 가나요?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중국이 화성 탐사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건데, 자, 인도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 항공 분야에서 가장 앞선 국가였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사라든가 다른 외국의 화성 탐사선을 발사해서 성공했었을 때 들어가는 투여 비용보다 거의 5분의 1에서 8분의 1에 가까운 금액 수준으로 바로 화성 탐사선을 발주해서 바로 화성 탐사를 성공했던 비용 대비 편익 부분에서도 현격한 성과를 냈던 게 바로 인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도인들은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도를 전 세계가 주목하기 전부터 훨씬 더 앞선 꿈, 먼데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인도라는 그 나라는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91년까지 사회주의 국가로 이렇게 귀결되어 있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실제 인도가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렇게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사회에서 나왔던 것은 91년을 기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9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인도는 많은 부분을 국가의 관료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로 국가를 경영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내부에서 각종 부정부패도 많았고요. 관료주의로 인해서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료주의가 많아지고 부정부패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들도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원활하지 않고 점점 빈곤의 악순환만 계속됐던 것이 사실이죠.
거예요. 그런데 9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도가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이럴 수는 없다. 우리도 개혁개방으로 돌아서자라고 하고 본격적으로 국제사회로 돌아오고 나서는 정말 그동안에 쌓아놨던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크게 발전시켜 가고 있는데요. 국가 리더십마저도 이런 해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도의 미래는 더더욱 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인도를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딱 하나는 그건데요. 인도는 모든 역대의 정치 지도자들을 국민들이 참 다 존경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당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국민들의 평가가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렇죠. 당대에 활동한 사람들 중에는 반은 그 사람 싫어하고 반은 그 사람 좋아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난 뒤에 먼 미래에 그 사람 그때의 업적들이 사실은 그렇게 평가받아야 돼. 이렇게 그때쯤 제대로 재평가가 되거나 재조명이 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에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리더십, 이건 좀처럼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인도는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리더십들, 네루, 간디, 모디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을 줄줄이 배출해 낼 만큼 좋은 국가 리더십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사실 현직에 있었던 그 사람을 이름을 빌려가지고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뭐 국가기관 명을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짓는다든가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사후라든가 아니면 역사적 평가가 다 끝난 다음에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의 일가 친척과 이해관계자들이 다 있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작고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 참 드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도에서 좋은 학교들 중에 하나는 네루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전 총리의 이름을 딴 대학이잖아요. 바로 이런 형태로 아하, 인도는 참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참 부럽구나 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인도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고요. 국가 리더십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리더십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19를 빨리 탈출하고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나라는 인도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인도를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